유난히 팬덤이 강한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은 보통 보면 과거의 영광이 찬란했다, 그런 코인들이 보통 있는데 한 번씩 꿈을 심어줬던 코인들이죠. 한강뷰를 보게 해줬던 그런 코인들인데, 특히나 이제 클레이튼도 그렇고 위믹스도 그래요. 근데 변창호님 같은 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알아요. 얘가 어디 아픈 애라는 걸. 근데 나도 아는데 자꾸 남이 와갖고 찌르는 거예요. 이거 얘 어디 아프잖아, 얘 어디 하자 있잖아,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야, 나도 알아라는 말 못하고. 아씨 나도 알아 뭐, 나도 얘 부족한 거 알아 이러는데 자꾸 그거를 이제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욕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인 거 같아요. 근데 그 자식이 지금 뭐 서울대 다니고 뭐 한검사하고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옆에서 뭐 아유 그 집 아들은 뭐 어떻대 이래도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얘가 좀 어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 있거든. 행동도 이상하고. 근데 자꾸 옆집 사람이 와갖고 너네 집 뭐 이거 문제 있다, 얘 이것도 문제 있다 하는데 제가 모르던 하자까지 나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팩트는 좀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손해가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코인이 나중에 더 잘 돼서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코인을 누가 봐도 그런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코인이 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코인은 그렇게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또 별개다.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코인은 이렇게 하자가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근데 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뽕맛을 잊지 못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투명하면은 사실 펌핑 넣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이런 코인 잘 안 오르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뭔가가 있어야만 사실 펌핑이 될 텐데, 불투명하면은 애매모호한 뉴스거리를 가지고도 펌핑할 수 있으니까. 제 사견이에요. 하자 있는 코인들이 오르는 이유는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개미들이 물량을 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코인이 어떤 안 좋은 악재들이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 페이나 위믹스처럼 상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야 이거 종이 쪼가리 된다, 이거 진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다 던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MM이 됐건 뭐 재단이 됐건 그 가격을 움직이는 누군가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한 2,000원 하고 있어요. 근데 2,000원에서 1,500원까지 아무리 떨궈도 보통 MM이나 재단 물량만 이를 뿐이지, 그 홀더들의 강성도나 인기도가 있을 때는 개미들이 물량을 팔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악재 같은 것이 빵 터져 버리면 그냥 패닉셀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패닉셀을 누군가는 매집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다시 한번 오를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은 코인 마켓캡을 봤을 때 명목상의 시총은 굉장히 높지만 실제 유통량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매집이 되면 폭등을 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하자 있는 코인들이 악재가 많이 터진 게 잘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악재가 되고 어느 정도 횡보 기간에 좀 매집을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털기도 쉽고 다시 또 올리기도 쉽고. 그쵸. 그러니까 코인은 등락폭이 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0원 하던 게 100원에 가버리면 시총이 진짜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적은 자금으로도 매집이 가능하고 다시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루나코인 때 야 이 정도 악재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오르겠지 하고 샀던 분들은 야 이거 어제 90% 떨어졌는데 오늘도 99% 떨어질 수 있어, 이거 이제 경험하시는 거죠. 이게 코인이 도박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그냥 큰 그림만 보면 개미들의 주머니에서 그 사업자의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 과정을 좀 예쁘게 꼬아놓은 게 코인 사업이 지금 현 실태라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8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많겠지만 그걸 법적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윗사람들이 일부러 방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방치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뭐 코인이 규제가 많고 뭐 금지가 되어 있고 나라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큼 풀어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뭐 얘기는 나오죠. 예를 들면 ICO가 불법이다. 그러면 그냥 해외에다가 아무거나 법인 세워놓고 코인 찍어내면 그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 불법은 넘어서 무법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많은 개미들이. 그래서 코인 사업을 하면서 돈 챙기는 거는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팔지 말라 이게 아니라 좀 상식선에서 개미들의 돈을 좀 빼먹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걸 정도가 심할 경우에 법적인 책임도 지어야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주류층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전 제도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도화의 범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 변동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코인에도 과세가 된다고 하면 이걸 이제 투자하는 매력을 잃으시겠죠. 이게 제도가 된다는 게 사실 세력도 원하지 않고 개미들도 원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미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 10명이 벌고 90명이 잃는다면 본인이 그 10명에 속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금투세라던가 이런 걸 보면 금투세 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해야겠죠. 근데 5천만 원 이상 벌지도 못한 사람이 사실상 대다수잖아요. 근데 일단 반대를 해. 네. 왜냐면 나중에 벌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푼 꿈을 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 코인은 그 업사이드가 더 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세력 작업을 하는 코인은 한 30토막 50토막 낸 다음에 거기서 또 10배 올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고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박살 나는 거긴 한데 자기가 그 10배 올라갈 때 그걸 탑승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펌핑 덤핑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펌핑 덤핑이 많아질수록 개미들만 돈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조금 정정해야 될 게 100명 중 90명이 잃는다고 하셨는데 1000명 중 999명이 잃는 건데 근데 이걸 주류로 하는 20, 30대 분들은 제가 댓글을 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게 도박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도박이라는 건 제가 1000원 넣어서 1200원, 200원 벌려고 보통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박이란 건 1000원을 넣었을 때 몇만 원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되면 여태까지 잃은 돈을 복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 상태를 더 좋아하시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이걸 규제를 도입하자고 하시는 그런 취지는 그 선량한 많은 잘 모르시는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입장인 거고 뭐 제 얘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일반인 분들은 이 규제가 되면 등락폭이 작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불장 사이클이 막 4년마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7년 불장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결국 손절을 거의 다 하고 코인을 욕하는 포지션으로 갔거든요. 근데 다시 4년 뒤에 다음 불장 사이클이 왔을 때 그게 저점 대비 몇십 배가 막 오른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존버하면 되더라 라는 게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존버를 그때 하신 거예요. 이제 많은 개미들이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돼요. 다음에는 코인파는 좀 변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오른다더라 라는 공식이 사람들한테 퍼지는 순간 딱 그 반대로 가고, 특히 최근에 상장 폐지된 코인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진짜 존버한 사람들은 큰일 난 거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요즘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존버하면 코인이 없어지더라. 위믹스는 그 상패가 됐을 때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코인들이 바닥을 찍으면 바닥을 막 다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좀 오르는데 이제 그게 그 유동성이 없어서 올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확실히 그 온체인상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냉정하게 상장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건 사실 페이코인이었어요. 페이코인도 상패를 당했으니까 엄청 가격이 가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또 비슷한 것처럼 곱박스랑 코인원에서 또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대감은 또 빗썸이나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게 그냥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패를 해서 가격을 바닥을 만들고 또 어떤 기준에 해서 이것도 다시 재상장을 해서 가격이 또 띄우고, 이게 코인을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특히 위믹스가 재상장 되면서 그 규정이 생겼어요. 원래는 약간 상패하면 거의 뭐 사형 선고 아니면 무기징역 수준의 강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위믹스 재상장 사례로 인해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틀려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유통량을 고쳐요. 그럼 해소가 됐대요. 상패 사유가 해소가 됐으니까 재상장을 한대요. 그리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해외 사업 할 거야. 재상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정부가 그나마 투자자 보호랍시고 할 수 있는 게 상장 폐지라는 좀 강력한 권력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1년짜리 징역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코인에 대해서 더 이미지만 안 좋게 된 그런 선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믹스는 그래도 우리 건재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빌드업을 해서 재상장이 되긴 됐거든요. 그때 위믹스를 엄청 많이 코인 업계에서 욕을 했지만 지금 더한 놈이 나타난 게 페이코인이에요. 얘네들은 그 정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라군기처럼 일을 좀 뭐라도 하는 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페이코인 어플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쫙 밀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지사항, 진행 중인 이벤트 거기가 이제 백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사업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재상장한 거 봐서 위믹스가 선녀였구나. 일단 페이코인 이거 만든 모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다날이에요. 근데 다날은 결제 대행 회사잖아요. 다날이 결국에는 구축하고 있는 게 저희 그 카드 결제하는 그 포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이 나왔을 때 페이 코인이잖아요. 그 이름이 주는 뉘앙스가 페이잖아요. 모기업의 정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편의점에서 막 무슨 뭐 살 수 있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 그거랑 똑같아요. 머지 포인트 그거랑 비슷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회사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름의 그 노력은 있었어요. 코인의 변동성을 어떻게 완충시켜서 이게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시스템은 조금의 고뇌의 흔적은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막 그 머지 포인트처럼 그 페이코인으로 뭐 어떤 상품들을 걔네가 정해주는 걸 살 수 있게 해놔줬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냥 그 재단에서 마케팅 비용을 쓴 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는 원화를 찍어내서 문제가 됐다면 그러니까 원화가 아니라 이제 페이코인을 추가로 찍어낸 거죠. 그래서 그때 기억하고 있는 게 세븐일레븐에서 하겐다즈를 사면 반값이에요. 페이코인으로 결제한. 도미노 피자 50%, 맞아요. 도미노 피자. BBQ 치킨 50%. 그러면 이제 2만 원을 결제하면 한 만 원이 나중에 돌아와요. 그래서 아마 페이코인 쪽에서 꿈을 꿨던 부분이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게 현금으로 가게 사장님까지 오기에 딜레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걸 코인으로 해서 그 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금융위에서 되게 위험하게 봤던 게 있어요. 왜냐면 다이렉트로 돈이 바로 돌게 되면 거기서 세탁이라던가 이런 게 용이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기획한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 결제가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발행량과 거래소 몇 개의 상장을 해서 시세를 만들면 시총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쉽게 몇 천억짜리 그냥 이 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는 제가 갖다 팔아도 누가 뭐라 안 하고 이 주머니를 쌀 때 채웠다가 막 제가 이 주머니 엄청 좋은 거야 라는 말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이러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왜 이 회사가 이 코인을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돈인 거죠, 돈. 이게 너무 돈을 만들기 쉬운 구조이니까. 어떤 큰 뭔가 비전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기가 좀 쉬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코인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코인을 만들면 그것을 마케팅하고 유통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미 사람들이 너무 널리 알려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마케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페이코인도 다날이란 거 마찬가지고 그냥 그 이름 하나로 너무 사람들이 오도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 다날에서 그 페이코인 상폐될 쯤에 제프월드라는 새로운 또 코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이제 느껴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기업이 진입한 다음에 우아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잘 편승해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돈 다음에 이제 다음 사이클에는 페이코인을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제프월드라는 또 새로운 메타버스 코인을 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좋은 시선으로 볼 사람은 잘 없겠죠. 페이코인은 그럼 왜 상폐가 됐어요? 페이코인이 원래 어떻게 보면 거래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화를 충전을 하고 그 충전된 원화를 가지고 페이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아예 시스템에 녹아 있거든요. 그 가맹점주들한테도 페이코인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원화로 바꿔준다거나 그런 어떻게 보면 교환, 환전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원화 거래소를 해야 돼요. 근데 다날을 통해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게 되면 다날이 약간 가상자산 업종으로 같이 엮이게 되면서 신용도가 좀 하락을 한대요. 그러니까 따로 독립한 그 페이코인에서 실명 계좌를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밀고 가다가 결국 못 받아서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국내 사업 안 할 거야 하고 지금 재상장이 된 상황이죠. 페이코인이 몇 개 은행을 접촉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없고 그러면 페이코인은
거의 오른팔을 잃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상폐가 되고, 그래서 뭐 이거 힘들게 그거 봤냐? 야, 땅코인 만들자! 이렇게. 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워낙 계좌 만드는데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건 아닐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코인 지금 클레이튼, 그 뒤에 나왔던 위믹스, 페이코인이었죠. 김치 3인방이네요. 네. 이 세 코인은 팬덤이 좀 강한가요? 위믹스가 유난히 강하고, 위믹스가 강하고. 클레이튼도 팬덤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근데 팬덤이 하나둘 안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또 클레이튼 또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르면 또 좋은 코인 되는 거죠. 이게 또 코인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하는 게 좀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코인이 올라버리면 그게 제가 틀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맞는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위믹스가 재상장됐을 때도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억울하게 위믹스를 상폐시켰대요, 제가. 그래서 억울하게 상폐시켰는데 그걸 고난과 역경을 딛고 돌아온 위믹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위믹스 홀더분들에게는 악역이죠. 나쁜 사람이죠. 이 외에도 또 코인 중에 먹튀 사건 일어났던 또 대표적인 코인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하루인베스트랑 델리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출금 정지 또는 뱅크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라기보단 거래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네. 비트코인을 예치를 하면 그걸 자기네들이 뭐 자산 운용을 해서 이자를 주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네. 다단계요. 이율을 한 12%? 약간 상품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꽤나 좀 신뢰도 있게 이미지 메이킹도 됐어요. 근데 실상을 알고 나니까 사실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 예치금을 써먹고 있어요. 전형적인 폰지 구조인 네. 거죠. 뒤에 온 사람 걸 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조 단위, 몇천억 단위로 커진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이 구조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 나오는데, 앞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이게 사업이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델리오 같은 경우에도 수천억을 운영을 하다가 뱅크런이 났거든요. 코인으로만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게 하루랑 델리오랑 거의 동시에 터졌어요. 하루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델리오 쪽에다가 물어봤죠, 기자들이. 하루에 예치한 거 있느냐, 문제 없느냐 하니까 하루에 투자한 것도 없고 우리는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하고, 다음날 하루 때문에 출금 정지합니다 이런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두 업체 다 약간 실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네들 인건비 쓰고 하면 그냥 고객 자산을 계속 까먹고 있었던 거죠. 양쪽 다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써가는데 한 10%, 20% 펑크가 났을 때는 뭐 출금이 정지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율을 좀 높게 쳐준다는 전설의 트레이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JR 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연수익 한 80%를 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맡겨서 고객들한테 한 10% 나눠주고 나머지 70%로 자기네들도 인건비로 쓰고 하면서 쌓다 보면 결국 구멍난 것도 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델리오 둘 다 약간 홀린 듯이 그 전설의 트레이더한테 돈을 대량으로 맡긴 거죠. 그 전설의 트레이더는 누군지 나왔어요? 네, 방준호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트레이딩으로 돈을 크게 벌었던 분이 맞으세요. 그때는 코인 쪽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차익 거래나 이런 것들의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뭐 몇백억씩 돈을 번 거예요, 20대가. 근데 그때 명성은 남아 있는데 이제 레드오션이 되면서 돈을 좀 잘 벌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얘가 아직 돈 잘 버는 줄 알고 있어. 근데 걔가 운영하고 있던 수천억어치의 펀드도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그때 FTX가 터지면서 거기에 다 묶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건재한 척을 하면서 이자를 80%씩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루 델리오가 뒤늦게 홀려서 맡긴 고객 돈은 그거 이자 지급하고 폰지로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 돈은 없고 하루 델리오 쪽에서는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사기당했다, 방준호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문제 없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상을 까보니까 이미 문제가 많았던 거죠. 특히나 코인 업계는 뛰는 놈 위에 난 놈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하루 델리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좀 의심되는 채권단 협회, 피해자 협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심지어 델리오의 채권단이라고 해서 몇백 명 모집한 곳에서는 대표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 단체가 있어요. 이게 진짜 피해자 단체가 맞는가, 어떻게 된 건지 경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가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고 있어요,
피해자협회가. 근데 그건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보통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을 포기하고 그냥 고소해야겠다는 이쪽 부류가 있고, 아 그래도 문제 생겼지만 대표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다 회수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대표를 지키려는 이 단체가 둘이 이게 나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도 그 아픈 구석을 아는데 이걸 후벼내면 진짜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소를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어떤 스탠스냐면 지금 남아있는 코인이 있어요. 대표가 빼돌린 코인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압수가 됐거든요. 얘가 지금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빼쓰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 동결을 시키고 지금 당장 분배를 해야지 최고의 그 변제율이다. 더 쓰기 전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대표를 보호하는 쪽에서는 대표가 이렇게 큰 규모로 한탕을 한 거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대표가 돈을 변제해 줄 거라 믿어. 그러니까 대표 잡아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회생 법원까지 갔어요. 당연히 대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 쪽에서는 회생이 기각되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판사의 판결이 더 쇼크였는데 회생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가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해요. 왜냐면 판결문을 보니까 회생조차 필요 없다, 파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생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산이 오늘 원래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우편 송달이 안 왔다는 이유로 한 달 연기가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파산도 어떻게든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루나 델리오 같은 이런 업체를 보통 업계에서 뭐라고 불러요? 신생업체인데. 뭐 가상자산 예치업. 초창기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던 게 뭐냐면 채굴기에 투자하라는 그런 것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채굴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래픽카드 막 이렇게 있고, 니네가 채굴기를 몇 대를 사면 그럼 여기다가 맡겨. 그럼 우리가 그 운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온 수익을 너한테 준다. 그것도 결국에 다단계 방식으로 판 거예요. 난 채굴기 10대. 근데 내가 또 누굴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의 채굴의 일부는 또 나한테 오는 구조,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 채굴도 안 했었고 결국엔 전통적인 다단계 폰지 사기에 뭐 실제로 홍보 영상으로 뭐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인가 뭐 그런데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고 좀 예쁜 미녀분이 이렇게 일하는 거를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살짝 찍어놨는데 그게 싹 다 연기자였고, 그 뒤가 뭐 네.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래요. 그냥 LED만 들어오는 네. 거래요. 그러니까 세트장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채굴기처럼. 그래서 너네들 채굴기 여기 잘 돌아가고 있어, 더 많이 사, 이런 식으로. 이게 한때 그 사기도 많이 쳤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나 무슨 우즈베키스탄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전기가 싸다. 그래서 뭐 거기 정부랑 얘기를 했다. 뭐 그래서 뭐 싸게 뭐 거기 뭐 수력 발전, 뭐 풍력 발전 이러는 걸 받아서 채굴을 돌리면 수익성이 되게 좋다. 맞아요. 러시아도 춥잖아요. 알래스카나 이런데. 아시죠? 그 고사양 컴퓨터를 돌리면 발열이 엄청 나거든요. 추운 데는 자연 냉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 그 정보 센터 이런 거가 다 그 추운 데 있잖아요. 극지방 같은 데 막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었었죠.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마무리 한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도화는 뭐 제대로 육성을 하고 뭐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는 좀 관련 세금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사기를 쳐도 제도 안에서 사기를 치면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적발하기도 쉽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사기를 치려면, 한탕을 하려면 수많은 빌드업이 필요해요. 그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코인은 그 빌드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당장 실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좀 개미 털어먹기에 딱 그 용도로만 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가면 코인 변동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반대로 얘기하면 잃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투기와 도박이라고 하면 건전한 투자의 영역으로 갈 수도 전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는 항상 약간 저격수라던가 그러면 다들 뭐 코인은 다 처벌해야 돼, 코인은 금지해야 돼, 이런 식의 비관론자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코인 쪽을 육성하고 좀 더 밀어줘야 된다.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코인 시장이 한국이 제일 커요. 사실상 블루오션인 상황인데 그게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규제도 들어오면서 규제만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육성이나 양성 쪽으로 좀 많이 피해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좀 괜찮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입법 하는데 자문위원 같은 데로 좀 국회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그 법사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진짜 그 코인 쪽이 이렇게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을 만드는 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자문위원으로 많이 이렇게 초빙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변창호님 또 류크님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